서울 남쪽 끝자락, 오래된 재개발 예정지 한 귀퉁이에 은하수 호프라는 간판이 붙어 있다. 간판의 불빛은 반쯤 나갔고 너는 바람결에 윙윙 소리를 낸다. 주변 가로등은 어둡고 밤이 되면 오가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호프집만큼은 밤이면 불빛이 꺼지지 않는다. 가게 안은 오래된 담배 냄새, 튀김기름 냄새, 그리고 묘하게 따뜻한 공기로 가득하다. 한쪽 벽에는 손때 묻은 벽지가 들떠 있고 그 위엔 낡은 TV가 걸려 있지만 화면은 언제나 뉴스만 틀어져 있다. 손님은 많지 않다. 그저 익숙한 얼굴 몇몇이 자리마다 앉아있는 풍경이 전부다. 영숙, 이 가게의 주인이자 유일한 종업원. 52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곧은 허리와 단정한 머리 매무새를 유지한다. 눈빛은 날카롭지도 흐릿하지도 않다. 그냥 피곤하다는 단어를 형상화한 듯한 표정이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녁 6시가 되자 조용히 셔터를 올리고 간판 불을 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왔다. 강태수, 나루 8살. 검은 바지에 구겨진 셔츠, 말끔한, 외모는 아니지만 뭔가 단정하려 애쓴 흔적이 보이는 남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쪽 구석자리로 가 앉았다. 늘 그 자리다. 소주 하나 오뎅탕 돼요? 예, 금방 드릴게요. 영숙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술을 꺼내고 오뎅탕 냄비에 국물을 붓는다. 아무런 대화도 없지만 그 사이엔 일종의 협약 같은 침묵이 존재한다. 태수는 술을 마시며 창밖을 본다. 그리고 그녀는 음식을 내놓으며 조용히 앉는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예, 회사에서 좀. 말꼬리는 흐려지고 영숙은 더 묻지 않는다. 이런 식이다. 누가 누구의 삶을 묻는 법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이곳은 그런 장소다. 하루의 피로를 끄적이며 잠시 쉴 수 있는, 그러나 연경 안주해선 안 되는 공간. 그렇게 몇 번의 술잔이 오가고 그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낸다. 여기 방 있죠? 영숙의 눈이 잠시 그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구석에 놓인 작은 문. 그 문 너머엔 작고 음침한 방이 하나 있다. 침대와 담요, 그리고 작은 전등 하나가 전부인 그곳. 태수는 지갑을 꺼내 몇 장의 지폐를 내려놓는다. 영숙은 말없이 그 돈을 집어들고 천천히 일어난다. 그녀는 말없이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간다. 태수는 따라 들어간다. 문이 닫히고 바깥의 텔레비전 소리만이 작게 흘러나온다. 방 안은 조용하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옷을 벗는다. 몸에는 깊은 상처 자국 하나 없다. 대신 세월의 흔적과 묘한 단절감이 묻어있다. 태수는 손을 뻗는다. 그러나 그 손끝에는 욕망보다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다. 그날 밤 어떤 대화도 없이 그들은 방을 나왔다. 태수는 담배를 피우며 바깥 바람을 맞았다. 영숙은 조용히 식탁 위에 잔을 치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들은 각자의 외로움을 짧은 시간 동안 서로의 온기로 달래는 중이었다. 하지만 이 불안한 균형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녁, 은하수 호프의 문이 다시 열렸다. 비가 내리는 날이었고 가게 앞 골목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바닥의 무릉덩이에 비친 간판 불빛이 일렁였다. 태수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들어와 구석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말을 건네지 않았다. 영숙도 말없이 그의 잔을 채웠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밤이었다. 여기 오면 좀 나아져요. 태수가 조용히 말했다. 영숙은 그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물수건을 조용히 테이블에 놓았다. 그런 조용한 친절이 오히려 더 깊게 스며들었다. 시간이 흘러 손님 하나, 둘 들어오고 구석 테이블에서 건설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앉아 소주를 마셨다. 이들 중 한 명, 이른바 노 사장이라는 사내가 영숙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 사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향했다. 태수는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술잔을 들고 천천히 입에 가져갔다. 알코올보다 쓴 건 그 눈앞의 현실이었다. 얼마 후 영숙이 방에서 나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손을 씻고 주방으로 향했다. 태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방에 들어가는 거 매번 힘들진 않아요? 영숙은 한참을 멈췄다. 그러다 이내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엔 힘들었죠. 이젠 그냥 일이에요. 돈을 받는다고 해서 마음까지 무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은 왜 와요, 여기? 글쎄요. 몸이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이 외로워서일까요? 영숙은 그 말을 곱씹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사실은 마음이 외로운 사람이다. 누군가의 몸을 안으면서도 진심을 나눌 수 없는 시간 속을 오래도록 지나왔다. 그날 밤 태수는 아무 말 없이 돈을 내려놓고 방으로 향했다. 영숙은 처음보다 천천히 그를 따라갔다. 방 안에 불이 켜지고 문이 조용히 닫혔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뜨거운 시간이 흘렀다. 그 순간은 말보다 깊은 위로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태수는 매일같이 가게를 찾았다. 아무리 피곤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이 가게가 유일한 안식처인 것처럼. 오늘도 오셨네요. 영숙은 익숙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어쩐지 눈동자엔 묘한 부드러움이 어렸다. 그냥 집보다 이곳이 좀 더 편해서요. 태수는 소주 한 병과 마른 안주를 주문했다. 영숙은 주방에서 조용히 준비하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사람들 사는 게 다 그래요. 편한 데에 익숙해지는 거. 그날 밤 다른 손님이 모두 나가고 가게엔 둘만 남았다. 텔레비전에서는 늦은 밤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 이혼했어요. 태수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영숙은 말없이 그의 앞에 술잔을 하나 더 놓았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내와의 갈등, 반복된 회사 문제, 그리고 결국 혼자 남게 된 삶. 말할수록 목소리는 작아졌고 손은 떨렸다. 영숙은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누구는 돈이 없다고, 누구는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나 태수의 이야기는 달랐다. 그의 고백에는 진심이 있었고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상하죠. 당신한테는 말하게 되네요. 이 가게가 그런 짧은 대화. 그러나 그 안엔 묘한 신뢰가 피어났다. 태수는 이날 처음으로 돈을 내려놓지 않고 그녀에게 방을 청했다. 영숙은 잠시 고민하듯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방 안 침묵이 흘렀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누웠지만 옷은 입은 채였다. 욕망은 사라지고 남은 건 공허와 따뜻함 뿐이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같이 잠들었다. 태수는 점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는 소주를 마시지 않아도 자리를 차지했다. 손에 들린 신문은 읽지 않고 텔레비전은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그저 영숙을 바라본다. 말없이.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영숙이 말했다. 태수는 작게 웃었다.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머릿속이 자꾸 이쪽으로 와서요. 영숙은 아무 대답 없이 병뚜껑을 열었다. 탁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조차 두 사람에겐 낯설지 않은 대화였다. 한참 동안 술을 마시던 태수가 말했다. 사장님은 낮에 뭐 하세요? 자요? 매일요? 밤이 길잖아요. 손님들 상대하려면 낮엔 자야죠. 그 말엔 숨겨진 뜻이 있었다. 단순히 술을 따르고 안주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걸 태수도 이제는 잘 안다. 밤마다 이어지는 접촉,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감정. 영숙은 그것을 직업이라 말하지만
태수는 그 단어 하나로 이 모든 감정을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그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 몇 명이 시끄럽게 웃고 떠났고 노 사장은 술에 취해 한참을 떠들다가게 문을 나섰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매번 저래요. 가끔, 돈은 잘 쓰니까요. 돈 잘 쓰는 사람이 좋은 손님이에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머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 안엔 커피가 아니라 희미하게 식은 보리차가 담겨 있었다. 나는요. 태수가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외로워서 왔어요. 근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없으면 허전해요. 영숙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드물게 입꼬리를 올렸다.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엔 알 수 없는 울림이 있었다. 그날 밤 둘은 방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카운터 뒤편 작은 평상에 앉아 조용히 바깥 소리를 들었다. 먼 곳에서 들리는 기차 소리, 가끔 지나가는 오토바이 엔진음. 태수는 그녀 곁에 앉아 말없이 손등에 손을 얹었다. 영숙은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난 여기서 오래 살았어요. 남편한테 맞고 도망쳤고 아이 하나 있었는데 병원비도 못 내고 보내버렸어요. 그 후로는 그냥 이렇게 살았죠.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이란 게 이럴 땐 무력하단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저 그녀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밤은 그렇게 깊어졌다. 영숙의 지난 세월도 태수의 상처도 그 밤 속에 천천히 녹아들었다. 은하수 호프의 늦은 밤은 언제나 고요하게 펼쳐지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하게 일렁인다. 태수는 이제 완전히 이 공간에 안착해 있었다. 술잔을 들지 않아도 말을 걸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의 하루는 의미를 찾았다. 어느 날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들어선 그는 영숙이 가게 안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앞치마를 허리에 감고 물걸레로 바닥을 닦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낯설고 따뜻했다. 사장님, 어머, 벌써 오셨어요? 아직 문 열기 전인데. 잠깐, 밖에서 기다릴까요? 됐어요. 들어오세요. 그는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스며들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숙은 걸레를 짜고 태수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영숙은 걸레를 조용히 바구니에 넣고 마른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왜요? 여기선 그런 말이 안 어울려요. 감정 같은 거 섞이면 안 돼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반항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감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이 연민인지 사랑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감정이 매일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노 사장이 다시 가게를 찾았다. 잔뜩 취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무례한 농담을 던졌다. 오늘은 나 좀 특별하게 대해줘야지. 내가 요즘 많이 써줬잖아. 영숙은 아무 대꾸 없이 술을 따랐다. 태수는 옆자리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술잔을 들고 있었지만 눈은 노 사장을 향해 있었다. 노 사장은 방으로 가자고 손짓했다. 영숙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태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에게 있어 이제 이 방은 단순한 거래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 방 안에서 그녀는 외로움을 버티는 법을 배웠고 자신은 인간다움을 느꼈다. 그걸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디기 어렵게 만들었다. 10여 분 후 영숙이 나왔다. 눈은 붉게 충혈돼 있었다. 노 사장은 웃으며 나왔고 계산대에 돈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자식이 요즘 왜 자꾸 여길 기웃거리는지 알겠네. 싸고질 좋아. 그 순간 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노 사장의 뺨을 쳤다. 노 사장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순식간에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영숙이 소리쳤다. 그녀의 외침은 차갑고 단호했다. 두 사람 모두 멈칫했고 숨소리만 가게 안에 남았다. 그러나 노 사장은 다시 벌떡 일어나 태수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탁자와 의자가 넘어지고 술병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손님 한 명이 놀라 112에 신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의 파란 불빛이 골목을 비췄다. 경찰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했고 두 사람은 제압당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경찰의 질문에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술 마시다 시비가 붙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노 사장은 파출소로 연행됐고 태수는 경고만 받은 채 풀려났다. 그러나 그날 이후 영숙은 가게를 며칠간 열지 않았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고 태수는 가게 앞을 서성이는 날이 많아졌다. 가게 문은 굳게 닫힌 채 간판 불빛조차 켜지지 않았다. 며칠이 흘렀다. 골목은 다시 한산해졌고 은하수 호프의 간판은 여전히 꺼진 채였다. 태수는 거의 매일같이 가게 앞을 맴돌았다. 담배를 물고 몇 분씩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서 가곤 했다. 그러나 마음속 허전함은 날로 깊어졌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가게 셔터가 반쯤 올라가 있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안은 어둑했고 테이블 위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주방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고 곧 영숙이 나타났다.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며칠이나 안 보이셔서 태수는 말끝을 흐렸다. 영숙은 대답 없이 테이블에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익숙했지만 그 안엔 힘이 빠져 있었다. 노 사장 다신 못 와요. 경찰 조사 중이라네요. 그날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나갔죠. 그 사람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뭐가요? 싸고 질 좋아. 그 말이요. 그게 나예요. 태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말은 자조적이었고 뼈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가가 조용히 그녀 앞에 섰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위로받고 싶은 남자들이 잠깐 기댈 때? 그 정도죠. 전 진심이에요.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서 말하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고. 영숙은 처음으로 눈을 맞췄다. 그 눈빛엔 흔들림과 피로, 그리고 희미한 불신이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더니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다. 밥 먹고 가요. 그날 저녁 둘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뜨거운 밥 한 공기. 영숙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고 태수도 따라 먹었다. 식사 중엔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태수는 다시 말했다. 그 방, 더는 안 들어갈래요. 영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왜요? 거기 들어가면 사장님이 자꾸 멀어져요. 난 사장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은데 그 방은 그걸 자꾸 가려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가 떨렸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요. 어디서요? 여기. 가게 소파에서. 난 안쪽 방에서 잘게요. 그날 밤 태수는 가게에 머물렀다. 그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고 영숙은 안쪽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등을 돌리고 누웠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흘렀고 둘의 숨소리가 조용한 가게 안을 메웠다.
그렇게 은하수 호프의 밤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은 어제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며칠 후 은하수 호프는 다시 평소의 리듬을 되찾았다. 불빛은 다시 켜졌고 한두 명씩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영숙은 조용히 일을 하며 그와 눈을 마주칠 때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 몇몇은 두 사람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철문이었다. 택시 기사인 그는 술에 취하면 말수가 많아지는 편이었다. 태수 씨, 요즘 너무 자주 보이네. 혹시 사장님이랑 뭐 있는 거 아냐? 그 말에 태수는 웃어 넘겼지만 영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잔을 닦고만 있었다. 술 기운이 오른 철문은 대놓고 말했다. 우리 영숙이한텐 다 사연이 있어.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무섭지. 전기란 게 생기면 일도 틀어지거든. 말끝은 흐렸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경계의 뜻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더는 웃지 않았다. 그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감정이 얽히기 시작하면 지금껏 유지해온 그들의 불안한 평형은 쉽게 무너질 수 있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태수는 먼저 말을 꺼냈다. 아까 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요? 영숙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 마음이 얽히면 그때부턴 일이 아니게 돼요. 그게 무서워요. 태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난 사장님을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요.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그냥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영숙은 고개를 숙였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었던 적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말 속엔 스스로에 대한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다. 태수는 한참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잠시 멀어질게요. 나도 생각이 필요해서. 그는 조용히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골목은 텅 비어 있었다. 은하수 호프의 불빛만이 어두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영숙은 혼자 남은 가게 안에서 그가 놓고 간 술잔을 바라보았다. 그 잔 안엔 술 한 모금이 남아 있었고 그것마저 그녀는 치우지 못했다. 태수가 가게를 떠난 이후 며칠 동안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영숙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조용히 잔을 닦았다. 그러나 손님의 발길은 점점 줄었고 안쪽 방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골목 어귀에서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노 사장이었다. 그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 야, 영수가, 나 왔다. 그의 목소리는 취기로 젖어 있었고 눈빛은 흐리멍덩했다. 가게 안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고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왜 이렇게 조용해? 예전엔 내가 오면 반갑다고 했잖아. 노 사장은 휘청이며 다가와 카운터에 소주병을 내려놓았다. 술병이 부딪히며 탁 소리를 냈고 영숙은 그 앞에 조용히 잔을 내밀었다. 됐어. 내가 따라 마실게. 노 사장은 소주를 거칠게 따르고 영업 후 마셨다. 그러다 이내 그의 시선이 영숙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너 요즘 그 놈이랑 뭐 있지? 그 백수놈. 태수 말이야.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웃기지 마. 내가 바보냐? 내 눈빛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놈한테 몸도 줬지?
순간 의자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이 벌떡 일어났다. 평소 말이 없던 단골, 철문이었다. 그만해요. 지금 여기서 무슨 술주정입니까? 비켜, 이 새끼야. 노 사장은 철문을 밀치고 카운터를 넘어가려 했다. 영숙이 막아서자 그는 발로 그녀를 밀쳤다. 그녀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순간 가게 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섰다. 그는 멈칫했다가 상황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갔다. 당장 손 떼. 노 사장과 태수는 뒤엉켜 몸싸움을 벌였다. 테이블이 넘어지고 잔이 깨지며 유리 조각이 바닥을 덮었다. 영숙은 이를 말리려 했지만 그들의 격렬한 몸짓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고 몇 분 후 경찰차가 골목에 도착했다. 무슨 일입니까? 진정들 하세요. 경찰의 고함에 두 사람은 겨우 멈췄다. 호흡이 가쁜 채 태수는 노 사장의 멱살을 붙잡고 있었다. 경찰은 양쪽을 분리시키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경찰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일단 두 분 지구대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태수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나섰고 노 사장은 욕설을 퍼부으며 뒤따랐다. 영숙은 쓰러진 의자와 바닥에 깔린 유리 조각들을 천천히 치우기 시작했다. 손에 난 상처를 닦을 새도 없었다. 그날 밤 은하수 호프의 불빛은 끝내 꺼졌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고 비라도 올 듯한 공기가 무겁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영숙은 처음으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며칠이 흐른 후 은하수 호프는 다시 문을 열지 않았다. 간판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골목 어귀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태수는 그날 이후로 영숙을 보지 못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마치고 나온 후 그는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가게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고 그녀는 마치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다. 태수는 한동안 무력하게 그 자리를 맴돌다가 결국 짐을 챙겨 서울을 떠났다. 그에겐 이 도시가 이제 너무 작고 너무 깊게 상처를 남긴 공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태수는 강릉 근처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했다. 정처 없이 떠나온 길에서 바다 냄새를 맡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이었다. 그는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고 근처를 산책하던 중 작고 소박한 카페 하나를 발견했다. 은하수 다방나 측은 단어였다. 그는 얼떨결에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차분하고 포근한 커피 향이 그를 감쌌다. 그리고 카운터 너머에 서 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 단발머리에 검정 앞치마를 두른 분명히 영숙이었다. 영숙 역시 그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태수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데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네요. 나도요. 근데 여긴 괜찮아요. 아무도 모르고 조용하고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내왔다. 태수는 조용히 그 앞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를 마셨다. 그 안엔 다시 이어진 감정이 아닌 서로의 고단함을 이해하는 위로가 있었다. 이젠 방 같은 건 없어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태수는 웃었다. 괜찮아요. 나도 이제 그런 방 필요 없어요. 둘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다. 바닷가 마을의 저녁은 일찍 찾아왔고 붉게 물든 하늘이 창밖을 물들였다. 과거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는 그들을 묶어두지 않았다. 헤어지며 태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내일도 여기 있을 거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서 달아날 곳은 없어요. 그러니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태수는 천천히 가게를 나섰다. 가게 문을 닫는 소리는 부드러웠고
바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